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물리학자들이 보기에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인 진동, 떨림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이제 오늘은 상당히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최근에 가장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즉 생각하는 기계란 어떻게 작동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것을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는 생각하는 기계 그리고 인간입니다. 자, 생각하는 기계, 이제 저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죠. 하지만 인간의 문명을 통틀어 보면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기계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갖게 되는 시점까지 왔죠. 왜냐하면 이제 기계가 인간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기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일단 우선은 이 기계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이걸 알지 못하고서는 이런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문명을 봤을 때 그 문자의 발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문자를 쓰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앞 세대가 남긴 지식의 거의 전부를 온전하게 그 다음 세대로 넘겨줄 수가 있었죠. 남겨져 있는 가장 오래된 문자들을 보면은 수메르 문명이 남긴 쐐기 문자 같은 것들이 있고 한데요. 그 많은 분들의 상상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거기 적혀 있는 내용들이 우리 위대한 왕의 업적이나 아니면 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회계 장부였대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꿔주고 누가 얼마만큼의 물건을 사고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숫자였답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놀랍기도 한 사실인데, 즉 우리 인간이 처음 만들었던 문자들이 많은 경우 숫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실제로 그 인간의 문명을 통틀어서 아주 많은 복잡한 계산들을 사람들이 해야 했는데, 특히 천문학적인 그런 관측 문제들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하늘에서 움직이는 별들을 관측하는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무슨 시간을 맞추거나 아니면 농경에 도움이 될 어떤 계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는 것 말고도 그 왕의 권위가 하늘의 움직임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 태양이라면 언제 그 일식이나 월식이 올지를 알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더군다나 실용적으로는 그 태양과 별들의 위치를 계산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경도를 읽어내는 것은 대양항해 시대의 유럽에서도 되게 중요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하려면 아주 복잡한 그 곱하기, 더하기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물론 단순한 곱셈은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겠죠. 손으로 할 수 있겠지만 10자리 수를 곱하거나 이런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를 더군다나 한두 번이 아니라 수천 개의 숫자를 계산해야 한다면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런 실수로 말미암아 실제로 많은 아주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영국의 함대가 자신의 경도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안개 속에서 암초에 걸린 적도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복잡한 계산을 단순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시는 로그표라는 겁니다. 이 로그표라는 걸 사용하면 아주 거대한 숫자들의 곱셈을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표 자체가 복잡하죠. 여기 어딘가 틀린 게 있다면 누군가 이 표를 보고 문제를 풀다가 또 틀릴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그표를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국가적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나온 아이디어예요. 바로 찰스 베비지의 아이디어죠. 인간이 하는 한은 언제든지 틀릴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복잡한 곱셈, 복잡한 덧셈을 인간이 하지 않고 사실 기계가 한다면 오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계산을 하는 기계죠. 바로 이 기계는 찰스 베비지의 차분기관이라는 건데요. 이건 지금 19세기 중반의 영국이에요. 아직 전자장비도 없고요. 하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이기 때문에 증기기관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으로 작동되는 톱니바퀴를 돌려서 만들어지는 계산기죠. 이 계산기는 더하기를 해주는 건데 안타깝지만 이제 그림이잖아요. 설계 도면은 있었으나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이 톱니바퀴들이 안정되게 작동되도록 구현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당시에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찰스 베비지는 굉장히 유명해지고요. 영국 왕립학회 회원도 되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루카스 강좌라는 영국의 가장 그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가 하는 강좌예요. 최초로 한 사람이 뉴턴이었고요. 가장 최근에 했던,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스티븐 호킹이죠. 그 강좌를 맡기도 했어요. 어쨌든 당대의 가장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였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기계는 아이디어로만 끝납니다. 그 도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기술로 만든 베비지의 차분 기관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기계인데요. 이 기계가 할 수 있는 거는 더하기, 곱하기, 빼기 이런 거죠. 이 기계는 고장이 잘 났다 그래요. 당시에도. 어찌됐든 이 장치는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고요. 이 장치를 본 사람 가운데서 이분이 또 하나의 재밌는 또 문서를 남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에이다 러브레이스예요. 원래 이름은 에이다 바이런이죠. 바이런은 영국의 위대한 시인입니다. 바이런의 딸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죠. 그래서 러브레이스 백작과 결혼을 해서 러브레이스 백작부인이 됩니다. 이 러브레이스 백작부인은 어려서부터 수학과 과학에 흥미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베비지의 저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너무 흥미로워서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차분 기관으로 더하기 빼기를 한다는데 저런 기계를 만들었다면 뭔가 또 재밌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이제 문서를 남기는데요. 이 문서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한 덧셈 뺄셈만이 아니라 뭔가 또 복잡한 연산을, 복잡한 어떤 업무를 기계가 수행하는 그런 작업 지시서를 만든 거예요. 이 기계가 인간과 같이 작동할 수 있다면 이렇게 지시를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최초의 알고리즘이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당시에 구현되지는 못했죠. 생각하는 기계로 가는 첫 번째 아마 발걸음을 바로 이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이 베비지와 러브레이스가 발을 내디딘 게 아닐까, 오늘날 중요하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기계로 작동되는 어떤 계산기, 이것에 깔려 있는 기본 아이디어는 바로 물리학에서 온 거죠. F는 MA에서 온 겁니다. 이게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은 그 최강 1교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강의를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이 공식은 우주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을 기술하는 방정식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거죠. 만약에 기계가 있어서 계단을 한 칸 올라갈 수 있다면 그 한 칸 올라가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면
100칸이든 뭐 1000칸이든 더 높은 계단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정확히 F는 ma에 들어있는 뜻이죠. 이 우주는 두 시간 간격 사이에 규칙을 주어서 그 규칙을 반복하는 형태로 작동되는 기계랑 되게 유사하다는 것이 F는 ma의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물체의 위치가 주어져 있으면 그 위치와 힘에 대한 정보로부터 그 다음 순간의 위치가 정해지고 또 그 다음 순간이 정해지고 이렇게 철컥철컥 움직이는 자동 작동 기계라는 것이 뉴턴이 이 우주를 보고 관찰해서 얻어낸 이 우주에 대한 물리학자들의 이해 방식이죠. 원래 자동 작동으로 움직이는 그 기계란 것은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무생물과 다른 점은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하지만 뉴턴의 방정식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달도 자동 작동 기계고 지구도 자동 작동 기계고요. 심지어 낙하하는 물체도 자동 작동 기계죠. 그러니 인간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못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자동 작동 기계라는 개념 자체가 생긴 것이 F는 ma의 관점이죠. 오늘날 이 방식으로 모든 기계가 작동합니다. 자, 이제 생각하는 기계로 가기 위한 기본 아이디어는 나왔는데 더 중요한 단계의 혁명이 하나 필요한데요. 바로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사람의 이름은 샤페입니다. 클라우드 샤페. 오른쪽에 보시면 샤페가 만든 장치예요. 아, 이게 뭘까? 저 탑 위에 이렇게 나무로 된 이런 꺽쇠들이 보이시나요? 전신기라는 거예요. 전신기. 꺽쇠의 모양을 바꿔가면서 지금 1, 2, 3, 4, 5, 6, 7 여러 가지 기호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여러 개의 이런 성들을 세워놓고 꺽쇠를 바꿔가면서 프랑스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자, 이 신호 체계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봉수대, 봉화 시스템이랑 거의 비슷해요.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을 하면 평소에는 하나가 올라가던 봉화가 2개가 됩니다. 일본군이 공격을 하면 봉화가 3개가 되죠. 그러면 그걸 보고 서울까지 연결된 수많은 봉수대에서 연속적으로 불이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그 정보가 서울까지 빠른 속도로 전달되는 건데요. 이거는 단지 적이 상륙했는지 공격했는지밖에 알 수 없지만 이 샤페의 시스템은 꺽쇠를 만들어서 더 복잡한 정보를 전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본 아이디어는 봉수대랑 같은 거지만 더 복잡한 정보를 전달한 거죠. 물론 안개가 끼면 안 보여요. 어쨌든 이걸 이용해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되자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1780년대부터 1800년대 초까지 쓰이는데 당시 이것의 중요성을 알던 사람들은 자본가들입니다. 주로 은행가들이나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남보다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걸 이용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고요. 정보의 독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지금 현재 유럽의 주요 은행들의 그 위대한 가문들입니다. 옛날에 이 정보를 이용한 사람들이. 하지만 이 시스템은 금방 사라져요. 단 이 하나의 과학기술적 발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장치는 1820년대 웨스테드라는 교사가 발견을 한 건데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하는 실험입니다. 전선을 놓고 이 전선에 전기를 흘려주면 이 전선 근처에 있는 나침판이 움직입니다. 신기한 현상이죠. 자,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나침판이 움직이려면 그 주변에 자석이 있어야 돼요. 여기 자석은 없지만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자석이 만들 수 있는 자기장이 생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죠. 즉,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긴다는 앙페르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자, 복잡한 법칙을 제가 지금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걸 보자마자 이게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겠나요? 이거 돈 되는 겁니다. 여기가 부산이라면 부산에다가 이 장치를 하나 만들고요. 전류를 끊었다 흘렸다 할 수 있어요. 전선을 길게 끌고 가서 서울까지 가져가요. 서울에 전선이 있고 거기 나침판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전류를
열었다 끊었다 할 때마다 서울의 나침판이 흔들리겠죠. 이 전류가 흘렀다 끊어졌다 하는 이 신호의 전달 속도는, 즉 전류의 전달 속도죠. 전류를 통한 정보의 전달 속도는 빛의 속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전선을 길게 연결할 수만 있다면 이곳에서 전류를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신호를 서울서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신기죠. 이걸로 돈 번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모스의 전신기입니다. 샤페의 시스템은 안개가 끼면 안 보이지만 이거는 안개와 상관없이 전선만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유럽 전역이 이 전신기로 뒤덮이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전기를 흘렸다 끊었다 하는 신호를 보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샤페와 같은 그런 복잡한 이런 그 나무로 되어 있는 신호를 전달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와 같이 모르스 부호를 쓰게 됩니다. 자, 모르스 부호는 그 전기 신호의 짧은 신호와 긴 신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점은 짧은 신호, 뭐 쯔 이런 거고요. 선은 긴 신호죠. 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S는 쯔 짧은 신호고요. O는 긴 신호죠. 쯔. 그래서 이렇게 가장 단순한 세 개로 되어 있는 점 세 개, 직선 세 개가 여러분이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때 나 위험해 이럴 때 가장 쉬운 신호를 보내야 할 테니까 요 쯔쯔쯔 이게 이제 SOS죠. SOS는 이 신호가 단순해서 쓴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시스템 같지만 전기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회로를 끊었다 열었다 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정보혁명으로 가는, 생각하는 기계로 가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0과 1의 사용이죠. 모르스 부호라면 이게 긴 신호일 수도 있고 짧은 신호일 수도 있어요. 0을 제가 짧은 신호 쯔라 그럴게요. 점. 1은 긴 신호 쯔 이 두 개만 가지고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뜻은 0과 1로 숫자로 표현된다면 0과 1로 모든 정보를 다 보낼 수 있다는 뜻이죠. 찰스 베비지는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많은 문제가 생겼죠.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0과 1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이분의 이름은 조지 불이라는 사람인데요.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입니다. 0과 1로만 된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0과 1을 가지고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걸 보여요. 여기서 못할 게 없다는 뜻은 자, 여러분이 사실 어떤 말을 하던 간에 그것들은 다 문장으로 쓸 수 있고 그 문장은 모르스 부호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것들은 다 0과 1로 쓸 수 있습니다. 0과 1로 되어 있는 모든 질문과 답, 모든 수학적인 문제풀이, 0과 1로 되어 있는 모든 여러분이 뭐 정치적인 말과 대답, 법원에서의 판단 이런 것들을 다 단순한 연산으로 다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불의 수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이산수학이라 그래요. 컴퓨터학과에 진학하는 사람들은 이산수학을 한 학기 배웁니다. 불이 만든 수학이죠. 자, 이제 이 불이 만든 이 0과 1에 대한 수학과 찰스 베비지의 아이디어, 계산해주는 기계, 이 두 개의 아이디어가 결합되면은 이제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분은 생각하는 기계로 가는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신 분이죠. 바로 앨런 튜링이란 분인데요. 앨런 튜링의 아이디어는 단지 저 불의 아이디어를 또는 불의 생각을 실제로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레일이 보이고 레일에 0과 1이 써 있어요. 튜링이 생각한 건 이겁니다. 0과 1로 돼 있는 어떤 문자열이 있어요. 이건 사실 숫자로 보이지만 어떤 명령문이에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달라는 어떤 문장이죠. 이 문장을 기계가 있어서 한 번에 하나씩 읽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읽어서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그걸 수행을 하죠. 이런 기계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논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기계를 이제 오늘날 튜링의 기계라고 불러요. 튜링 머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0과 1이 들어가서 0과 1이 나오는 그런 기계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자, 남은 질문은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까 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사실 그 튜링이라는 사람은 당시 영국의 2차 세계대전 때 살았던 사람이죠.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 전쟁 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진 않고 후방에서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독일군이 사용하던 암호를 깨는 일을 하게 되죠. 당시 독일군은 애니그마라는 기계식 암호 만드는 기계를 사용했는데요. 그거를 깨기 위한 아이디어, 그거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어가면서, 여러분이 지금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비번을 깨려면은 모든 문자들을 다 한 번씩 패스워드를 넣어봐서 맞을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인간이 할 수는 없겠죠. 힘드니까. 기계가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계가 만약에 1초에 뭐 10,000개, 10만 개씩 해볼 수 있다면 저기 아무리 복잡한 암호를 만들더라도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해서 풀 수 있겠죠. 바로 이 기계가 그 기계입니다. 아까와 같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튜링이었기 때문에 봄베라는 기계인데요. 영국군이 만든 봄베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독일군의 애니그마를 깨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 독일군이 암호를 바꿔서 다시 새로운 암호 기계를 만드는데요. 그건 이제 콜로서스라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 기계는 지금의 우리의 컴퓨터랑 되게 유사한데요. 우리 컴퓨터와 같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고요. 오로지 암호만 깨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당시에는 굉장히 거대한 장치였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사람과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일단 적어도 계산하는 기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이 튜링의 아이디어를 좀 더 정교하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기계의 어떤 건축 도면이 필요한데, 그 도면을 만든 사람은 바로 폰 노이만이라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이자 뭐 오만 가지 타이틀이 붙은 천재 중에 천재죠. 아마 이 사람의 업적 가운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 중에 하나는 게임 이론을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원자폭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양자역학에서도 중요한 일을 했죠.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튜링의 아이디어를 좀 더 정교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기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계는 인풋이 필요하고, 인풋은 오늘날 키보드거나 마우스일 수 있어요. 아니면 마이크거나, 그 들어온 인풋을 어딘가 놔야 돼요. 테이프죠. 튜링 기계에서는 그걸 메모리에 놔야 됩니다. 메모리에 있는 테이프에 있는 명령문을 아까 이야기한 이 기계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CPU라고 부르죠. 오늘날 Central Processing Unit. 이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작업 지시서를 가지고 들어온 이 명령문이 뭔지를 하나씩 찾아서 이거는 지우라는 명령이네, 이거는 다음 칸으로 가라는 명령이네, 그 명령을 하나씩 수행하면 그 결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수행해서 그 결과를 아웃풋으로 내놓으라는 거죠. 이 아웃풋은 스크린일 수도 있고요, 스피커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인풋 장치가 있고요. 주로 키보드나 마우스고요. 다음에 여기 CPU가, 인텔이 만든 CPU가 있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죠. 삼성 반도체가 만드는 메모리가 있어요. 아웃풋은 스크린이죠. 여기서 이제 모든 아이디어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이거를 구현만 하면 됩니다. 하드웨어가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사실 저 장치는 0과 1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요. 0과 1만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데, 0과 1은 숫자지만 여러분이 논리학이라는 곳에 가면은 0은 거짓이고 1은 참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제가 써놨는데요. true는 참이고 false는 거짓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스무고개라는 게임을 하셔봤으면은 질문을 하고 답하는 건데, 질문만 하고 답을 20번만 하면은 웬만한 건 다 맞출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찾아가는 모든 문제 해결은 사실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답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튜링 머신은 그렇게 수많은 태스크를 0과 1로 바꾸는, 참과 거짓으로 바꿔놨다는 뜻입니다. 실제 컴퓨터에서는 0과 1이라는 숫자를 어디다 쓸 수는 없고요. 전류가 통하면 1이고 전류가 통하지 않으면 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선을 통해서 이동하는 정보들은 0과 1인데 정보가 전압으로 통과하는 거죠. 전류가 통하면 1, 안 통하면 0. 그래서 0, 1, 0, 1은 전류가 통하고 안 통하고 안 통하고 이 신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여러분 컴퓨터 안에 전류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저것을 어떻게 실제로 구현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발명이 필요한데요. 이 발명은 1950년대에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벨 연구소라는 곳인데요. 벨 연구소는 일종의 통신 회사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와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통신을 만든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일하던 이 세 분이 만든 겁니다. 이 세 사람이 만든 것은 오늘날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부르는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되게 크죠. 이 트랜지스터야말로 많은 공학자와 과학자들이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이 장치를 만든 공로로 노벨상을 받죠.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이 장치가 하는 역할은 단지 전류를, 아까 저희가 0과 1을 만들려면은 전류를 흘리고 끊고 바로 스위치가 필요한데 바로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사실 이 트랜지스터 스토리에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여기 이 세 분이 일을 다 동등하게 한 건 아니었어요. 왼쪽에 있는 바딘과 브래튼이 대부분의 일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쇼클리는 이 팀의 리더입니다. 별로 처음에는 한 일이 없었는데 나중에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자 이 모든 공로를 다 가로채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언론에 나와서 맨날 떠들어대고 자기가 일을 했다 그러고 맨날 갑질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은 이 팀을 떠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자 더 이상 쇼클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본인도 떠나요. 떠나서는 저기 캘리포니아의 그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작은 계곡에서 연구소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노벨상 수상자고 트랜지스터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이 사람 밑에. 근데 모여서 얼마 안 있어 떠나죠. 이 사람의 그 나쁜 성격 때문에 오래 못 있어요. 왔다가 떠난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고든이랑 무어 이런 사람인데 누군지 모르시겠다고요? 인텔의 설립자입니다. 모든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를 만든 사람들이죠. 그 가장 큰 회사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물론 되게 안타까운 역할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바람에 그 계곡 근처로 이 초창기 이 트랜지스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수많은 업체들이 생겨나요. 오늘날 우리는 그 계곡 근처의 마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리콘밸리라고 부릅니다. 실리콘밸리를 만든 사람이죠. 자,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트랜지스터는 저 세 사람이 만든 거랑은 좀 다릅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의 이름이 아주 길어요. 아주 어렵죠. 모스펫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MOSFET, 모스펫. 우리말로는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기효과 트랜지스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작동 원리는 아주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단지 스위치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소스가 있고 오른쪽에 드레인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나 여러분이 전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중간에 게이트는 문이죠. 게이트가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류가 흐르고 싶은데 게이트에 플러스를 딱 걸어주면 전류가 딱 흐릅니다. 플러스를 끊어주면 안 흐릅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모스펫이란 트랜지스터는 전류를 흘렀다 끊었다를 하는데 그것을 게이트라는 곳에 전압을 걸어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남은 일은 이거 가지고 메모리를 만들면 돼요. 이게 메모리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메모리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다예요. 물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실 수 있을 건데요. 메모리에는 밑에 FET라고 써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그 모스펫입니다.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뭐 이렇게 짝대기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메모리예요. 여기에 전기가 차 있으면 1이고 전기가 없으면 0입니다. 저 두 개의 짝대기는 사실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두 개의 금속판이 있어요. 이거를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우는 축전기입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는 이걸 왜 배우는지 모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메모리라서 배우는 겁니다. 여기에 전기가 들어있으면 1이고 안 들어있으면 0이죠. 어떻게 전기를 넣냐고요? 트랜지스터에 아까 말한 게이트에 전압을 걸면 전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가 메모리를 이루는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 반도체 메모리 칩을 하나 사시면 1기가 D램이라고 써 있어요. 1기가 D램. 이게 무슨 말이지? 기가란 말은 10억이란 뜻이에요. 뭐가 10억이에요? 트랜지스터와 요 플레이트가 10억 개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삼성 반도체에는 여러분 손톱만한 칩 하나에 이걸 10억 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10억 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죠. 이게 삼성 반도체의 전형적인 칩인데요. 아까 말한 저거를 10억 개를 넣을 수 있으면 그게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이걸로 우리 경제가 굴러가는 겁니다. 이 모스펫을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스펫을 만든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강대원 박사님인데요.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이분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국적을 바꾸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국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이 특허죠. 그래서 모스펫이 현재 반도체 메모리만이 아니라 CPU를 만드는 컴퓨터를 만드는 가장 핵심 소자이기 때문에 아마 오래 사셨으면은 노벨상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일찍 돌아가셔서 노벨상은 못 받으셨고요. 실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이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전형적인 IC라고 부르는 칩이죠. 직접 회로입니다. 직접 회로. 아까 이야기한 그 0과 1을 제어하는 0과 1을 넣었다 뺐다 하는 전류를 넣었다 뺐다 하는 그 트랜지스터와 메모리로 구성된 그 수많은 로직을 이 하나의 작은 칩에 다 우겨 넣는 기술을 만든 공로로 잭 킬비라는 사람인데요. 200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어요. 아마 이때까지 강대원 박사님이 살아계셨으면은 노벨상 수상자로 아마 검토가 됐을 겁니다. 좀 안타깝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훑어보신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생각하는 기계를 이야기할 차례인데요. 영화 컨택트의 포스터죠. 이 영화 다 보셨나요? 이 영화 정말 재밌어요. 이 SF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외계인이 타고 온 거대한 물체가 보이죠. 이런 게 하늘에 떠 있으면 무섭겠죠? 이 영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외계인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서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안 통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수많은 서로 시도를 통해서 점점 말을 배워가는데 외계인의 언어를 알면 알수록 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를 못할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뒷부분에 가면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단순히 이 외계인들의 문법이 우리랑 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외계인과 우리가 이 우주를 보는 물리적인 기본 틀 자체가 틀려서 그래요. 우리 인간은 현재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없죠? 과거도 볼 수 없어요. 미래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현재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를 기술하는 언어로 돼 있어요. 과거, 미래는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 외계인은 과거와 미래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계인 말에는 시제도 없고요. 미래를 다 아니까 예측한다 이런 말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보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영화죠. 그런데 이건 물론
이건 진짜 SF다. 말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물리적인 영화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영화예요. 왜 말이 되냐면은, 자, 사과가 있다고 해봅시다. 제가 손을 놓으면 사과가 떨어질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물리학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게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설명해줘요. F는 ma죠. 현재 사과는 여기 있지만 힘이 가해지니까 그 다음 순간 사과는 여기 있고 또 힘이 있으니까 철컥 이렇게 움직여 간다고 기술하는 것이 미분 방정식을 통한 물리학의 전형적인 설명 방법이죠. 이것은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매 순간 사과를 보면서 위치 변화를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방법 말고도 사과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사과가 어딘가 마지막 장소가 어딘지 알고 있어요. 떨어질 장소는 요 아래겠죠. 하지만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5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필이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거를 설명을 좀 괴상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각각의 모든 궤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굉장히 괴상한 물리량을 보여드릴 텐데요. 너무 놀라진 마세요. 이런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물리학자들은 액션이라 그래요. 액션. 작용량이라는 건데요. 어렵죠? 아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어떤 경로든지 주어지면 이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자, 이걸 계산을 해봤는데 재밌는 결과가 뭐냐면은 이 모든 경로들에 대해서 작용량 값을 쭉 보면 실제로 사과가 떨어지는 저 특별한 궤도, 저 궤도일 때 이 값이 가장 작아요.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 즉,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가능한 경로에 대해서 작용량을 계산하고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 그러면 그 값일 때 사과가 움직이는 경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더 인간적인 시각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주는 이 작용량을 최소로 만들려는 목적을 따라서 움직인다. 기분 좋으세요? 인간이 목적론을 좋아하거든요. 즉, 이렇게 목적적인 시각으로 우주를 이해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일이지만 이렇게 푸나 F는 ma로 푸나 답이 똑같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목적이 없는 기계로, 자동 기계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목적을 좋아하지만, 자, 이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뇌입니다. 자, 인간의 뇌는 수많은 세포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어요. 뇌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이런 다세포 생물은 세포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뇌는 신경세포라고 불리는 것들, 이렇게 생긴 세포들로 되어 있어요.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불리는 이 신경세포의 특징은 왼쪽에 뭔가 이렇게 거대한, 이게 뭔가요? 막 가지가 달린 거대한 덩어리가 있고 길다랗게 생긴 어떤 가지가 하나 있죠. 이런 구조예요. 이 녀석은 생리학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작동합니다. 이건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세포인데요. 전기 신호가 이 안으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왼쪽으로 들어가요. 왼쪽으로 한 군데가 아니라 수천 군데로 들어갑니다. 들어온 그 전류들을 이 세포는 차곡차곡 모아요. 그래서 모인 전류, 모인 전압이 어느 특정한 값을 넘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넘어가는 순간 자신도 전류를 내보냅니다. 이게 이 세포가 하는 일의 전부예요. 이거는 인간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은 다 갖고 있어요. 이 신경세포는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물을 보거나 뭘 만지거나 움직일 때에도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데 마치 아까 샤페의 전신기처럼 여러분 몸을 따라서 다 신경들이 있죠. 그 신경들은 똑같이 작동합니다. 이것이 단지 많이 모여있는 이것만으로 모여진 특별한 기관이 뇌인 거죠. 자, 실제로 이 세포를 따라서 전달되는 전류는 굉장히 복잡하죠. 메모리나 그
전자장치에서의 전류 전달과는 달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법은 마치 여러분이 야구장에서 이거 포도타기?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포막을 통해서 수많은 이 문들이 있어요. 이온이 통과할 수 있는 문들이 있는데 그 문이 순차적으로 쫙 열리면서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느려요. 이 속도는. 그래서 여러분이 바늘로 이 발끝을 찌르면 바로 아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시간의 차가 있습니다. 우리 물론 즉각이라고 느끼겠지만 이것에 비하면 전자장치들의 속도는 비속도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기 신호가 쫙 전달되는데요. 뉴런 보이시죠? 이 뉴런의 맨 마지막 끝까지 전달된 전기 신호는 이제 이웃한 다른 뉴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거기에는 어떤 갭이 있어요. 이걸 제가 비유를 들자면은 전기 신호로 전달되는 거를 말을 타고 전달한다고 상상해 볼게요. 말을 타고 가다가 이제 이웃 세포로 가야 되는데 그 앞에는 강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강에 가면 이제 말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바로 이 둥그런 것들이 배예요. 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넙니다. 이 강을 우리가 이 세포에서는 시냅스라고 불러요. 이거 왜 이럴까요? 그냥 바로 전기를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배를 타죠? 그냥 다리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을 건너는 배의 개수는 일정하지가 않아서 많이 사용할수록 배가 많아져요. 사용하지 않으면 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사과를 처음 봤다고 해볼게요. 사과를 처음 보면 이걸 먹는 건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먹어봤더니 맛있어요. 이제 사과와 맛있다는 두 개의 기억이 연결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과를 먹었더니 언제나 맛있어요. 그러면 사과와 맛있다는 두 개념을 연결하는 이 시냅스가 점점 강하게 되는 겁니다. 배가 많아지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이 충분히 강해지면 사과를 보기만 해도 배를 건너요. 사과를 보기만 해도 맛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학습이라고도 하고 기억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학습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지구상 모든 생명체가 학습하는 원리입니다. 자, 이제 인간은 머리가 좋으니까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기계를 만들면 그 기계는 우리 인간과 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신경망 회로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결합된 모습이에요. 요거를 그대로 옮긴 거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원들이 보이잖아요. 이 원이 바로 뉴런입니다. 직선들이 보이죠? 이 직선들이 시냅스입니다. 이 직선은 세기가 같지 않아요. 언제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기 신호가 들어가고요. 하나의 뉴런으로 수많은 신호가 들어와서 그 신호가 얼마 이상 되면은 신호를 내보내죠.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가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게 만든 거예요. 물론 이 연결망이 지금은 단순하잖아요. 이 연결망을 인간의 뇌에 최대한 가깝게 만든 걸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알파고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할 일은 처음에는 우리가 얘가 어떻게 작동할지 몰라요. 아까 사과와 맛있다를 연결시켰듯이 이게 알파고라면 바둑을 집어넣습니다. 수들을 집어넣어요. 신호를 보내서 결과를 봅니다. 그랬더니 졌어요. 그러면 신호를 바꿔요. 연결망을 바꿉니다. 또 더 봤더니 졌어요. 또 바꿔요. 언제까지 이 짓을 하느냐? 이길 때까지. 이기면 이게 좋은 거죠.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작용량을 최소로 하는 목적을 놓고 그 목적에 따라 어떤 양을 최소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우주도 하나의 우주 기술 방식이라 그랬죠. 이것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 만들어가는 학습을 시키는 이것도 하나의 우주의 작동 방식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생각하는 기계를 우리가 뇌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인공지능을 만든 거예요. 인간의 뇌를 보고 그대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생각하는 기계가 있죠. 하나는 튜링의 기계,
철컥 0과 1을 들어가서 리스트를 보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 체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뇌를 모사해서 전기 신호가 역시 이동하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서 최적화시키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계는 인간과 사고방식이 같기 때문에 작동 방식이 인간과 굉장히 유사하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인간이 그 기계의 지배를 받는 그런 때가 오는 게 아닌가. 터미네이터. 그렇죠? 물론 터미네이터가 뭐 빠른 시일 내에 올 것 같진 않고 더 큰 걱정은 이 터미네이터가 아니라 우리의 직업이 없어질까 걱정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산업혁명 때문에 영국에서 19세기 초죠. 증기기관이 움직이는 방적기, 방직기들이 당시 일하던 직공들의 직업을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노동자들은 러다이트 운동이라 그러죠. 나의 직업을 뺏어간 거는 기계야. 기계를 부셔버리면 직업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기계를 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계가 인간의 직업을 뺏어가는 문제는 200년 정도 된 문제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20세기 초가 되면 또 한 번 대규모로 직업을 잃어요, 사람들이. 이거는 20세기 초에 나온 세탁기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사실 하수구, 수도꼭지가 나오는 순간 가정에서 일하고 있던 영국 같은 경우 런던 시내에 여성의 3분의 1이 하던 직업이 하녀입니다. 그 모든 하녀들, 하인들이 하던 직업을 여러분 집에 지금 보시면 전자기계, 전기기구들이 하는 거죠. 20세기 초에 이미 대규모 실업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미 20세기 초에 기계에게 인간이 직업을 뺏기는 일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심각한 그런 사회 문제, 사회 고민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 이거에 대해서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자, 여기 100명의 사람이 일하고 있는 공장이 있다고 해보자. 뭐 예를 듭니다. 그런데 50명의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를 내일 사올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 50명은 직장을 잃겠죠. 자, 그때 러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봐, 멍청이들아. 왜 50명을 해고하느냐? 자, 우리가 어제까지 기계가 없을 때 100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했다면 50명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기계를 사왔으면 내일 모레부터는 여전히 100명이 하루 4시간씩 일하면 되잖아.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제 기계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0세기 초에 나왔다는 겁니다. 즉 기계가 인간을 대체해 갈 때 인간은 기계에 내몰릴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인간의 행복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 결정한다. 아마 마지막 질문과 이어지는 같은 맥락의 답일 것 같은데요. 우리 인간이 기계와 경쟁하거나 기계와 싸워서 그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인간 스스로가 정의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계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복을 잘 정의할 수 있다면 오히려 기계가 인간보다 더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반가워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기계가 인간보다 뛰어나지는 그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계로 얻어진 이익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는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김상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